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1번째 온라인 수업입니다. 전강기의 후반부인 1930년대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팽창 정책을 추구하며 국제 질서가 요동쳤습니다. 특히 이들 세 나라가 동맹을 체결하고 추축 진영을 형성하면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었죠. 결국 전 세계는 다시 한번 전쟁의 광풍에 휩싸이며 파국을 맞는데요. 오늘 수업에선 다시는 없어야 할 비극인 제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국제정세의 변화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전쟁이 터지기 전의 상황부터 살펴봅시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1936년 벌어진 에스파냐 내전을 계기로 동맹을 체결합니다. 당시 에스파냐에서는 반파시즘 세력이 연합한 인민전선 정부와 파시스트 프랑코 장군이 이끄는 군부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영국과 프랑스는 에스파냐 정부에 대한 전쟁 물자 공급을 금지하며 사태를 방관했습니다. 괜히 개입했다가 내전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반면 독일과 이탈리아는 프랑코 장군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습니다. 결국 4년간 이어진 내전은 프랑코 장군의 승리로 끝납니다. 또한 에스파냐의 파시스트 세력을 지원하며 관계를 돈독히 한 독일과 이탈리아가 1936년 가을에 동맹을 맺게 되죠. 이때 무솔리니는 유럽의 국제관계가 로마와 베를린을 연결하는 선을 추축으로 해서 변할 거라 연설했는데요. 여기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동맹을 가리키는 추축국이란 말이 유래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독일과 일본은 공산주의 소련의 팽창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1936년에 방공협정을 체결합니다. 두 나라 모두 공산주의를 맹렬히 비난하고 탄압하는 나라였던 데다 점차 국제 무대에서 고립되었기에 함께할 세력이 필요했던 거죠. 이듬해에는 여기에 이탈리아가 가담하며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추축 진영이 완성됩니다. 사실 협정을 체결하기 전부터 추축국은 대외 팽창에 열을 올렸습니다. 우선 이탈리아는 1935년에 에티오피아를 침략해 식민지로 삼습니다. 또한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차지하고 1937년에는 중국 대륙으로의 침략을 본격화했죠. 물론 이처럼 거침없는 행보를 국제사회가 넋놓고 지켜만 본 건 아닙니다. 그때마다 국제연맹은 일본과 이탈리아의 침략을 규탄하고 제재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죠. 오히려 일본과 이탈리아는 국제연맹을 무시한 채 탈퇴하는 강수를 두었고 이로 인해 국제연맹의 위상은 추락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당시 국제사회를 주도하던 영국과 프랑스마저 이들의 침략 행위에 형식적으로 항의하고 말았죠. 이런 분위기를 타고 독일의 히틀러는 자국의 재무장 시도와 이딴 국제적 도발 행위를 자신있게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히틀러가 이끈 나치 독일의 대외 팽창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히틀러는 1933년에 권력을 잡자마자 기존의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데요. 한결같이 베르사유 조약을 강요한 승전국에 복수하고 독일이 강대국의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외치던 히틀러였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우선 히틀러는 1933년 10월에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1935년 3월에는 베르사유 조약에서 독일의 군비를 제한한 조항의 폐기를 선언하며 공공연히 독일군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3월에는 베르사유 조약에서 비무장지대로 규정한 라인란트에 군대를 진주시켰습니다. 이로써 독일이 군사대국으로 재기하는 것을 막아서던 베르사유 조약의 조치가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의 재무장과 국제적 도발 행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대공황 이후 심각해 보였던 공산주의 소련의 위협을 막아줄 방패막이로 독일이 쓸모있을 거라 여긴 탓이 컸죠. 결국 기대한 대로 어느 나라도 독일을 제지하지 않자 히틀러는 주변국에 대한 침공을 본격화합니다. 우선 1938년 3월에는 오스트리아에 군대를 진주시켜 이를 합병했습니다. 이후 체코슬로바키아에
독일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던 수데텐 지방을 요구하고 나섰죠. 이로 인해 유럽 대륙의 긴장이 고조되는데요. 가능한 평화를 유지하려 했던 영국과 프랑스는 무솔리니의 주선으로 1938년 9월 미넨에서 히틀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여기서 영국과 프랑스 총리는 독일이 더 이상 영토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수데텐 지방을 독일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회담 다음날 영국에 돌아온 체인벌린 총리는 런던 시민들 앞에서 히틀러와의 협정으로 우리 시대를 위한 평화를 지켜냈다고 연설했죠. 하지만 그 평화는 고작 6개월짜리였습니다. 다음 해에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 전체를 병합해버리자 뮌헨에서 얻은 평화는 허망하게 사라지죠. 사실 영국과 프랑스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1차 세계대전 같은 무력 충돌만은 막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히틀러의 부당한 요구에 끊임없이 양보했던 겁니다. 하지만 평화를 얻고자 영국과 프랑스가 치렀던 대가는 그들 자신이 아닌 오스트리아나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주변 약소국이 떠안아야 했죠. 결국 체코슬로바키아의 병합으로 히틀러의 대외 팽창 야욕이 계속될 것임이 명백해지자 영국과 프랑스의 태도도 마침내 변하게 됩니다. 이제 히틀러는 여세를 몰아 폴란드에게 독일 본토와 동프로이센 지역을 갈라놓은 폴란드 회랑지대까지 요구합니다. 이에 양보와 타협을 위주로 하는 영국과 프랑스의 유화 정책도 한계에 부딪혔죠. 이미 프랑스는 폴란드와 협상을 맺고 있었고 영국도 1939년 4월에 폴란드와 조약을 맺어 독일과의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전쟁의 기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 조약으로 두 나라는 서로 침략하지 않는 것은 물론 폴란드와 동부 유럽을 서로 분할하기로 하죠. 그런데 이제껏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스탈린의 공산주의 소련은 이데올로기상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나치즘은 공산주의를 철저히 배격했고 공산주의 세력은 나치즘과 파시즘에 가장 격렬히 저항했으니 말이죠. 그렇기에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이 중부 유럽에서 소련의 팽창을 막을 방파제가 될 거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소련은 궁지에 몰립니다. 당시 소련은 독일의 호전적 태도와 주변국의 노골적인 적대적 태도로 인해 극도의 고립감과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이에 소련은 영국과 프랑스에 독일에 맞설 연합전선을 구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죠.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공산주의 국가 소련에 대한 공포와 불신으로 이를 거절합니다. 결국 홀로 독일과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소련이 나치 독일이 내민 손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히틀러는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음으로써 동부전선에서의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이로써 폴란드를 침공하고 영국과 프랑스와의 전쟁이 발발해도 서부전선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결국 독소 불가침 조약은 영국과 프랑스의 독일에 대한 유화 정책과 소련 고립화 정책이 빚은 비극이었습니다. 결국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폴란드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의 지원은 미미했고 폴란드군은 엄청난 기세로 몰아치는 독일군에 맥없이 밀리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는 남은 부대를 동남부 지역으로 후퇴시켜 영국과 프랑스의 지원을 기다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9월 17일에 폴란드 동부 국경에서 소련군의 공격이 시작되며 그 계획마저 물거품이 되었죠. 독소 불가침 조약을 기반으로 소련이 폴란드를 침공한 겁니다. 이제 두 개의 전선을 마주한 폴란드는 완전히 고립되었고 9월 28일에는 수도인 바르샤바가 함락됐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에는 끝까지 저항하던 마지막 부대마저 항복하며 폴란드에서의 전투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후 한동안 실제 전투가 벌어지진 않았는데요. 이 침묵을 깬 건 역시 독일입니다. 1940년 5월 드디어 독일군이 서쪽으로 방향을 돌려
프랑스를 침공한 겁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독일과의 전쟁을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방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의 주도로 독일과의 국경 지역에 무려 720km에 달하는 방어요새인 마지노선을 건축해둔 겁니다. 그러니 프랑스는 독일군의 주력이 마지노선을 피해 벨기에와의 국경 지역으로 쳐들어올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벨기에와의 남부 국경에는 울창하게 우거진 아르덴 숲이 있어 독일군의 진격이 어렵다고 보았죠. 따라서 독일의 침공이 시작되자 프랑스군과 영국 원정군은 벨기에와의 북쪽 국경에 병력을 집중시킵니다. 이곳으로 독일군의 주력 부대가 쳐들어올 거라 판단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독일의 전략은 그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독일군의 주력 기갑부대가 아르덴 숲을 돌파해 프랑스의 전선을 남북으로 갈라버린 겁니다. 이후 독일군은 빠르게 대서양 방향으로 진격해 벨기에로 들어간 프랑스와 영국군을 몰아붙였죠. 가까스로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 병력 30만 명이 영국으로 탈출했지만 무기와 차량 등의 장비를 거의 버린 채 탈출한 치욕적인 패배였습니다. 이후 독일군은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 사실상 버려진 마지노선을 후방에서 포위했고 전투를 시작한 지 5주 만인 6월 14일에는 파리를 점령합니다. 결국 제1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페탱 원수가 이끄는 프랑스 정부가 독일에 항복하면서 프랑스는 독일의 손아귀에 떨어지고 말았죠. 이후 독일은 파리를 포함한 프랑스 북부 지역을 직접 통치하고 남부 지역은 페탱 원수를 국가 수반으로 하는 새로운 프랑스 정부가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부는 프랑스 남부의 비시를 수도로 하고 있어 대개 비시 정부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상 독일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죠. 반면 프랑스의 항복을 인정하지 않고 나치 독일에 저항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샤를 드골입니다. 프랑스 기갑부대의 지휘관이었던 그는 프랑스가 항복한 직후 영국으로 망명했고 그곳에서 자유 프랑스라 불린 망명 정부를 세웠죠. 사실 드골이 이끈 자유 프랑스가 처음부터 독일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온전히 대표했던 건 아닙니다.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그 내용이 궁금하다면 드골의 생애에 대해 각자 알아보도록 합시다. 한편 그때까지 어느 쪽이 우세한지 저울질만 하던 이탈리아가 독일이 파리를 점령하기 직전인 6월 10일에 프랑스와 영국에 선전포고합니다. 전세가 독일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고 판단하고 이번 기회에 영토를 확장하고자 한 거죠. 우선 프랑스 남부를 점령한 이탈리아는 발칸반도로 눈을 돌려 그리스로 쳐들어갔고 아프리카 방면으로는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를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군의 공격은 얼마 못 가 저항에 부딪힙니다. 아프리카에서 영국군에 참패한 것도 모자라 한 수 아래라 여겼던 그리스마저 제압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 이탈리아군이 여기저기서 패주하자 독일군이 투입되었고 이듬해인 1941년 초에는 그리스를 포함한 발칸반도 지역마저 독일이 점령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영국을 제외한 유럽 전역이 나치 독일의 수중에 떨어졌단 걸 한눈에도 확인할 수 있죠. 사실 히틀러는 프랑스를 점령한 후 영국과 종전협상을 체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새롭게 영국 총리가 된 처칠은 이런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죠. 이에 독일은 공군을 동원해 영국을 폭격하지만 원하던 성과를 거두진 못합니다. 이렇게 영국을 굴복시키려는 시도가 지지부진해지자 히틀러는 눈을 반대편으로 돌리는데요. 그곳에는 바로 소련이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1941년 6월 독일은 불가침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소련을 침공합니다.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바탕으로 폴란드를 사이좋게 나눠먹은 걸 생각하면 의외일 수 있는데요. 사실 앞서도 언급했듯 히틀러는 공산주의를 반드시 없애야 할 이념이라 여겼습니다. 게다가 동부 유럽과 러시아에 주로 살던 슬라브족을 유대인 못지않게 열등하게 여겨 그들의 거주지를 독일 민족의 생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죠. 그러니 독일 입장에서 불가침 조약은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운 제1차 세계대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전략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영국이 아직 굴복하지 않아 서부 전선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히틀러는 지금까지의 기세라면 소련을 금방 무너뜨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독일군은 연전연승하며 소련 영토 깊숙이 밀고 들어갑니다. 심지어 모스크바 코앞까지 진격해 소련을 코너로 몰아붙였죠.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독일군의 모스크바 공략은 전열을 정비한 소련군의 반격에 가로막혔고 이로 인해 독일군의 예상보다 진격이 늦어지며 러시아의 겨울이 찾아온 겁니다. 단기간에 소련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본 독일군은 추위를 전혀 대비하지 않았고 무방비 상태에서 마주한 러시아의 추위는 견딜 수 없이 가혹했습니다. 결국 독일군은 모스크바를 30여 킬로미터 남겨둔 상황에서 진격을 멈추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치 독일의 침략을 중심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눈을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으로 돌려봅시다. 대개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보지만 이미 그 전에 동아시아에서는 중일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937년 7월에 중국을 침략한 일본은 3개월이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중국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전쟁 상황이 계속됩니다. 이처럼 중국과의 전쟁이 장기화되자 일본은 아시아 전체에서 서양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는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우며 동남아시아로 침략을 이어갔습니다. 대동아 공영권은 서구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과 아시아 공동의 번영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동남아시아의 식민지를 차지하고 있던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 이 지역을 차지하려는 일본의 속임수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석유 등의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게 큰 과제였는데요. 동남아시아에는 그런 자원들이 풍부하기도 했죠. 이런 이유로 일본이 동남아시아 방면으로 침략을 확대해가자 미국이 대응에 나섭니다. 일본에 대해 석유와 전쟁 물자의 수출을 금지하는 등 무역 봉쇄 조치를 취한 것이죠. 이것은 일본 입장에선 치명타였습니다. 당시 일본이 수입하는 석유의 80% 이상이 미국에서 들여오는 것이었으니 말이죠. 이렇게 되자 일본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중국과 동남아시아로의 침략을 포기하고 미국 등 서방 국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석유 등 전략 물자를 보유한 동남아시아 섬들을 무력으로 쟁취해 이익을 독차지하는 것이었죠. 결국 일본의 선택은 후자였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해 있던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급습합니다. 이어서 필리핀의 미군 기지를 폭격하고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전선을 넓혀갔죠. 이로써 중일전쟁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진주만 기습 바로 다음 날에 미국이 일본에 선전포고하고 12월 11일에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미국에 선전포고하면서 그때까지 유럽 전쟁에 머물던 제2차 세계대전이 대번에 세계전쟁으로 변모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미국이 참전한 후에도 한동안 전세는 추축국에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1942년 여름부터 미국의 막대한 자원과 생산력, 소련의 희생을 발판으로 연합국 측이 전세를 뒤집어 놓게 되죠. 우선 태평양에서는 1942년 6월 하와이 북서쪽에 위치한 미드웨이에서 벌어진 해전이 전환점이 됩니다. 일본군은 미드웨이에 위치한 미군 기지를 공격했지만 오히려 미군의 반격을 받아 크게 패배했죠. 이로써 진주만 공습 이래 태평양에서 우위를 지켜온 일본 해군은 미군에게 주도권을 빼앗겼고, 이후 미국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태평양에서 일본의 세력은 점차 움츠러들었죠. 한편 유럽에서는 독일이 다시 한번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한 대규모 공세를 전개합니다. 특히 볼가강 하류에 위치한 스탈린그라드에서의 전투가 치열했는데요. 1942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6개월 동안 길이 20km의 공업 도시가 전쟁터로 변했고, 거리, 집, 공장 등이 교전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시가전이 이어진 만큼 전투로 인한 피해도 컸죠.
양측 군대에서 총 200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고 10만 명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단일 전투로는 역사상 최악의 참상 중 하나인데요. 결국 전투는 독일군이 항복하며 소련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후 다른 전투에서도 연이어 승리한 소련군은 독일군을 서쪽으로 도로 밀어내게 되죠. 유럽의 동부 전선에서부터 나치 독일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프리카 전선에서의 반격도 이어집니다. 이곳에서는 사막의 여우라 불린 독일의 롬멜 장군이 크게 활약했는데요. 1943년 5월 반격에 나선 연합군이 롬멜 휘하의 최정예 부대를 제압하며 상황이 역전됩니다. 이후 7월에는 연합군이 지중해의 요충지인 시칠리아에 상륙하고 곧이어 9월에는 이탈리아 본토로 진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탈리아 국왕의 명령으로 무솔리니가 체포되며 무솔리니 정권이 무너집니다. 이제 새로 들어선 이탈리아 정부는 연합군에 항복했죠. 하지만 이탈리아에서의 전투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독일이 이탈리아에 군대를 보내 무솔리니를 탈출시키고 북부 지역에 괴뢰 정부를 세웠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연합군으로 기운 전세를 뒤집을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1944년까지도 대규모 지상군을 동원해 독일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던 나라는 소련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소련은 미국과 영국에 새로운 전선을 펼칠 것을 강력히 요구했죠. 이에 1944년 6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이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해안에서 펼쳐집니다. 연합군이 상륙작전에 동원한 병력만 무려 15만 6천 명에 이르렀죠. 노르망디 상륙에 성공한 연합군은 독일군을 계속 동쪽으로 몰아붙여 8월에는 파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이후 서부의 연합군과 동부의 소련군이 독일군을 밀어내며 독일 본토로 진격해갑니다. 마침내 1945년 3월에는 연합군이 라인강을 건넜고 4월에는 소련군이 베를린에 진입했죠. 결국 4월 30일 히틀러는 제국 청사 지하벙커에서 자살하고 5월 8일 독일군 총사령부가 무조건 항복 문서에 서명하며 유럽에서의 전쟁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추축국 중 남은 나라는 일본뿐인데요. 사실 1944년 후반 즈음이면 일본의 대도시와 주요 산업기지는 미군의 전략적 공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경제 전반도 끝을 향해 달려갔고 사실상 패전이 코앞에 다가왔죠. 하지만 1945년 7월에 연합국이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자 일본군 지휘부는 더욱더 극단적인 입장을 내세웁니다. 미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하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미군에 최대한의 피해를 주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끝내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8월 6일과 9일 차례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의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8일에는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하고 만주를 침공했죠. 결국 일본 제국 전체가 붕괴할 것을 염려한 일본은 항복을 앞당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하였고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연합국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독일의 폴란드 침공을 시작으로 6년간 이어진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 연합국 대표들은 전쟁 수행 과정을 조율하고 전쟁 후에 있을 문제를 처리하고자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때에 따라 참가자는 달라졌지만 중요한 회의에는 언제나 미국의 루즈벨트와 영국의 처칠이 참여했습니다. 우선 1943년의 카이로 회담에는 앞서 말한 두 인물과 함께 중국의 장제스가 참석했는데요. 참석자를 통해 알 수 있듯 주로 일본과의 전쟁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한국의 독립 문제가 처음 합의된 것도 이 회담에서였죠. 다음으로 1945년 2월의 얄타 회담에는 장제스를 대신해 소련의 스탈린이 참여합니다. 여기선 독일의 전후 처리 문제가 주로 다뤄졌는데요. 추가로 독일이 항복한 후 2, 3개월 이내에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1945년 8월에 소련이 만주를 침공한 것은 이에 따른 것이었죠. 마지막은 1945년 7월에 열린 포츠담 회담입니다.
여기선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포츠담 선언이 채택됐는데요. 일본은 이를 무시했고 그 결과는 앞서 살펴봤습니다. 참고로 루즈벨트가 사망하고 처칠이 총선에 패배하면서 포츠담 회담에는 새로운 인물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연합국을 이끌어온 루즈벨트와 처칠이 퇴장하며 전후 세계 질서의 재편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관련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실제 패전국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봅시다. 우선 가장 먼저 항복한 이탈리아에선 무솔리니가 쫓겨나고 들어선 새로운 정부가 연합군에 가담했습니다. 이후 1946년에는 국민투표를 거쳐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이 들어섰죠. 사실 새롭게 펼쳐진 세계 질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독일과 일본에 대한 전후처리였습니다. 패전 후 4개국에 의해 분할 점령된 독일이나 미군의 통치를 받던 일본은 전후에 본격화된 미국과 소련 간의 갈등에 얽혀들며 다양한 변화를 겪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살펴볼 냉전의 역사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후에 처리할 과제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범죄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죠.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은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에 달하는 희생자를 남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으로 곳곳에서 자행된 학살이나 전후방이 따로 없는 무차별 폭격 등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도 극심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비극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인데요. 나치는 점령지 각지에서 유대인을 색출하고 감금했으며 가스실에서의 사형, 강제노동, 생체 실험 등의 방법으로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을 집단 학살했죠. 이에 전쟁이 끝나고 독일 뉘른베르크와 일본 도쿄에서는 전쟁 범죄를 처리하기 위한 국제 군사재판이 열립니다. 물론 재판 과정에서 냉전 체제의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며 미진한 부분도 많았지만 침략 전쟁을 도모한 평화에 관한 죄와 민간인에게 비인간적 행위를 자행한 인도에 관한 죄가 새로 도입되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참혹한 전쟁을 겪은 인류가 평화를 위해 내디딘 작은 한 걸음이니 말이죠. 이처럼 전후에는 세계대전이 거듭된 것에 대한 반성으로 세계 평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이를 토대로 1945년 10월에는 국제연합이 출범하는데요. 이는 1941년 8월 루즈벨트와 처칠이 합의한 대서양 헌장을 기반으로 합니다. 전후에 새롭게 조정될 세계 질서에 대한 구상을 밝힌 대서양 헌장은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이 참전하면서 연합국 공동선언으로 이어졌고 이후 국제연합 헌장으로 계승되었죠. 새롭게 출범한 국제연합은 평화와 안전유지, 국제우호의 확산 등을 주요 목표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총회를 중심으로 각종 이사회와 산하기구를 두었죠. 하지만 강대국이 주도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총회보다 우선시되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소련, 영국, 중국, 프랑스가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 이들의 현실적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 어렵다는 맹점도 있죠. 물론 국제연합은 침략국가에 대한 무력 개입이 가능하기에 국제 분쟁 해결에 무력했던 국제연맹보단 진일보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냉전 상황에 좌우되어 평화 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배경부터 전개 과정, 그리고 결말과 영향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사실 오늘 수업에선 국제정세의 변화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살펴보다 보니 놓치고 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인류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전쟁인 만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사건들도 정말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어 이야기해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으니 말이죠. 자, 그럼 긴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